그다음에 뭐 줄거리는 사실 진짜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베토벤과 아까 그녀의 만남과 그다음부터 남편이 뭐 알게 되는 과정, 그다음에 그 남편의 여동생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을 또 폭로하는 과정, 뭐 그다음에 둘이 뭐 울고불고 뭐 이렇게 헤어지려고 그러다가 다시 만나고 뭐 근데 그것도 그렇게 강렬하지도 않아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은 배우님이 굉장히 차분하시잖아요. 어떤 상태에서든지 조신하신 그 느낌 때문에 아우 저분이 불륜? 아우 이건 조금 더 어떻게 좀 둘이 만나긴 만나는 거 맞아? 막 이런 느낌이 계속 드는 아, 그것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막 사실은 달라들어야 되는데, 불륜하려면.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왕하는 달려들어야 되는데 불륜 달려들어야지. 응?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카이 배우님과 조정은 배우님이 다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막, 나를 만나시면 아니 되옵니다.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막 자기도 모르게 확 달려드는 이런 욕망에 막 그러다가 다시 또 후회하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영화 불멸의 연인 있잖아요. 그것도 베토벤의 불멸의 연인을 가지고 만든 영화잖아요. 저 그거 옛날에 봤던 거 기억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옛날에 봐서, 어땠어요?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근데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오래전에 봐서. 제가 대학교 때 봤기 때문에 거의 20년 전이어서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긴 한데, 거기서는 그 연인이었던 여자가, 그것도 유부녀였던 것 같긴 한데, 거기서는 굉장히 애틋하게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는 그 여자랑 그 베토벤 사이에 어떤 그 사랑의 불타오름? 그러니까는 뭔가 정말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돼 하는 그 과정. 그 과정이 굉장히 미묘하게 잘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에서도 사실은 좀 보이는 건 뭐냐면 그 만나면 막 미치듯이 사랑을 하지만 육체적인 사랑도 하고 그러지만 베토벤이 갖고 있는 그 원죄의식 죄의식이 너무 강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원래 캐릭터가 굉장히 이성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 영화에서도. 그래서 자기는 나와 그녀의 사이를 절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죄책감과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체념? 결국에는 체념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잘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영화는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꽤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 헤어지는 과정이 있던 어떤 체념의 과정인가요? 아니면 갑자기 어느 순간 막 남들이 못하게 해서 그래서 하는 과정으로 그려지나요? 일단은 줄거리 상에서 볼 때 그 베토벤이 귀가 멀잖아요. 근데 귀가 멀고 건강이 되게 악화가 되거든요. 그냥 악화가 되면서 연주회에서 연주를 제대로 못해요. 이걸 지휘를 아, 하는데 그걸 못 듣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공연장에 진짜 연주하시는 분이 한 분이 일어나가지고 당신이 지휘하는 거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연주를 못하겠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이 안토니가 나 너랑 이제 만나면 안 된다고. 왜냐면 남편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헤어지는 걸로 얘기를 해요. 둘이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상황 이후로 안토니가 이제 굉장히 건강이 악화되는 것처럼 나오죠. 그러고 나서 맨 첫 번째 장면이 베토벤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장면으로 나와요. 근데 그리고 이제 중간에 사랑 얘기가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다시 베토벤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고 안토니가 와서 꽃을 주면서 남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상황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그런 거죠. 베토벤이 어두운 음악의 어두운 악상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음악적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던 게 너무 외롭고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건강이 좀 쇠약하고 사교적이지 못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았는데 토니를 만나서 좋아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토니를 잃고 나서 다시 청력이 상실이 되고 다시 자기가 이렇게 좀 죽음까지 이르는 뭐 이런 걸로 연결을 하는 듯이 보여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그 음, 위대한 음악을 만드는 그 사람이 그 여인 하나 때문에 청력이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랑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 둘의 사랑이 그만큼 불멸일 정도로 열정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녀가 없었더라도 저는 베토벤이 귀가 계속 멀었을 거고 계속 잘 안 들렸을 거고
그러면 계속 우울했을 거고, 그러면 그러다 그렇게 해서 비관해서 죽었을 거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그녀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걸 추정하는 것인데, 이 연결고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녀랑 서로 막 데이트도 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불꽃놀이가 막 펑펑펑펑 터지면 막 그거 보면서 막 좋아하고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불꽃놀이를 따로 구경을 온 건지 같이 구경을 온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막 좀 같이 보고 그러면 이렇게 뭐 껴안기가 그래야 되잖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꽃놀이 구경을 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베토벤이 막 밝은 막 그 에너지틱한 음악을 작곡하는 모습이 보여지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토니하고 헤어진 이후에 어두운 음악을 만들면서 안 좋게 간다든가 이런 게 이제 명확하게 물론 이제 그런 뉘앙스로 뭔가가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과연 그녀가 영향을 줘서 그렇게 된 게 맞나? 혹은 그렇게 된 것처럼 무대에서 지금 잘 보이고 있는 건가? 이런 느낌이 끊임없이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원래 이 베토벤이라는 뮤지컬을 실베스터 리레이랑 미하일 쿤체가 하고 싶었는데 왜 한국에서 이거를 하느냐, 니네가 다른 나라에서 해도 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자기네 유럽에서는 이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저명한 어떤 그런 예술가로서 이게 너무 이게 장벽이 심한 거예요. 유럽인들이 베토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도전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한국 관객이라면 열린 시선으로 봐줄 것 같다라는 인터뷰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맞아요. 보고 뭐 해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이렇게 27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과거에 봤던 그 불멸의 연인 영화를 다시 한번 이제 네네. 찾아봤는데 불멸의 네. 연인에서는 그 불멸의 연인을 찾기 위해서 베토벤이 죽은 다음에 그 사후에 그 연인이 누구인지 3명의 여자를 찾아요. 근데 그 3명 중에 안토니는 없어요. 안토니는 없고 전혀 다 다른 여자인데 한 명은 어렸을 때 이제 자기 제자였던 줄리에타라는 여자고 또 하나는 자기의 동생의 부인 조안나고 또 한 명은 마지막은 이제 그 백작 부인 아르도안인가 뭐 백작 부인 게 3명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그 두 번째 여인 그러니까는 조안나가 이제 동생의 부인이잖아요. 근데 조카가 있어요. 거기 칼이 나오는데 그 칼의 이야기가 루드윅에서는 삼촌 나에게 음악을 그렇죠. 가르쳐줘요라서 없는데 막 삼촌이 막 거부하잖아요. 나 너를 가르쳐줄 수 네. 없다. 그 루드윅에서 그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치님이 얘기해주신 베토벤의 얘기는 뭔가 조금 연결이 안 되는 듯한, 뭔가 새로 맞아요. 만드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있네요. 맞아요. 일생에서 물론 그 안토니라는 여인이 있었겠지만 그 여인에 대한 관계는 뭔가 근거가 조금 아직 부족해서 그래서 아마 유럽 사람들은 그게 근거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그래 둘 사이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한국에서 한 게 아닐까. 네, 뭐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한 인터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유럽의 관객들 못지않게 한국 분들도 베토벤을 굉장히 사랑하고 음악 애호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한국에서의 관객분들도 지금 유럽에서 느꼈던 것만큼인지는 뭐 덜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비슷한 걸 느끼시는 분들이 꼭 다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월광 소나타, 비창 소나타, 뭐 엘리제를 위하여 이런 교향곡들, 뭐 운명, 영웅 교향곡 이런 것들이 어쨌든 주크박스처럼 흐르는 그것도 사실은 도전하기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따라라라라 라라라 이런 여기다 가사를 붙여가지고 크로나를 베이서 어쩌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사랑해 나는 27님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 예, 이호계 소나타 그거예요. IBC 그거 생각나가지고 네, 그거예요. 근데 따라라라라라 우리가 somebody do it. 아이비네 아이비? 네, 지금 뮤지컬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뮤지컬에서 이호계 소나타 나. 맞아. 그래서 그게 좀 어색하긴 어색하다. 저희가 보기에도. 근데 이게 유럽에서 했었으면 그 사람들은 더 어색했겠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긴 듭니다.
그런데 뭐 르베이는 이 음악을 늘 들으면서 여기에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불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걸 여기서 아마 EMK를 통해서 시도를 해본 것 아니,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초연이니까 갈수록 이게 네. 다듬어지면서 더 그렇죠. 자연스러워지고 제가 그러면서 이제 마타하리를 작년에 봤을 때 보니까 또 꾸준히 고쳐가지고 또 이렇게 안정된 작품으로 이끌어 가더라고요. 베토벤도 맞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 초연치고는 굉장히 안정적인 또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 수정해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MK의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외국에 팔려야 될 텐데. 인스타에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평생 알고 있는 베토벤을 만나러 공연을 보러 갔는데 바람을 맞았다고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나는 27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아니 공연을 안 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부르세요? 나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진짜. 네. 아, 이 음악을 오프닝에 넣어주세요, 진짜. 아이, 그 자존감이. 귀신인잖아, 귀신. 도망가. 뭐 그거 테마송이야, 테마송. 베토벤 음악을 들으시면서 오늘 또 한번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17만 원 초기대 창작 뮤지컬 초연 베토벤 리뷰를 마쳤고요. 다음 리뷰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가지 마세요. 저희 리뷰 보면서 안녕.